감정 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 언어. 민족마다 대부분 음성 체계나 어휘 등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랍어 살람과 히브리어 샬롬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동이 표음 한자 연구원 이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표음 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은 표음 한자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연구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네, 한 10년에 걸쳐 한자에 대한 표음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표음 원리는 우리들에게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 망각되었던 건데 반드시 풀어야 할 영원한 난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10여 년간 표음 한자 연구에 매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아 집에서 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한자, 일어, 중국에 관심이 많아서 더욱더 이쪽으로 이렇게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자가 왜 그렇게 어려운 문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건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의 표음이라든지 또 도금이라고도 하죠.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정말로 표음에 대한 원리가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표음 원리가 있다고 하면 한글처럼 한자를 학습하는데 매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표음 한자를 연구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명함이나 책을 보면 동이 표음 한자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이와 표음 한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자에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표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가 특정한 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든지 영어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음 한자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표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표의, 즉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자이고 이집트 문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동이는 동쪽이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동쪽이라는 지역은 9,000년 전부터 홍산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동이족이 한자를 창제해서 사용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표음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확산한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래서 동이 표음 한자 연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한자는 상형 문자를 바탕으로 한 표의 문자라는 견해도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모방하여 그 사물이나 그에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의 문자는 문자 그대로 문자가 표의를 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표의를 나타내는 부수를 중시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표음 기능을 담당하는 부수가 제된 나머지 한자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상형 문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면 상형으로 된 문자라는 의미로 모아 상형이 문자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형과 문자를 분리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한자가 있다면 그 한자를 상형의 관점에서 그리고 문자의 관점에서 서로 분리해서 보고 나중에 서로 연관시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일이 있습니다. 상형으로는 한일은 직선입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하나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형 문자인 한자를 상형인 직선과 문자는 일로 표현된다는 어떤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네, 한자는 일의 구수 한자 6개로 되어 있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한자가 표음 문자라면 표음 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일의 구수 한자는 한일, 뚫을 꼰자, 전주자, 삐친 별자, 세을자, 괄구리 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부수 한자는 모든 부수의 시작이고 모든 한자의 기본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문자인데 우리들은 이 중요성을 소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6개를 2개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의 한자를 한꺼번에 보는 관점에서는 자음의 순서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종성이 자음 니을인 4개를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에서는 모음의 순서와 상형의 종류가 도출됩니다. 첫째로 자음의 순서 도출입니다. 6개의 한자의 표음의 자음에서 종성과 초성을 보면 니을, 니은, 기역, 지읒, 비읍으로 축약되어 제시됩니다. 축약되어 제시된다는 말은 축약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래대로 확대해 보면 서름에는 니을, 니은, 디귿, 티읒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음에는 이응과 희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아자를 써서 아음에는 기역과 키읒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음에는 시오, 지읒, 치읒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술 순자를 쓰죠. 순음에는 비음, 비읍, 피읍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순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자음 순서와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모음의 순서 도출입니다. 종성이 니을인 4개의 한자는 한일, 미친 별, 세을, 괄구리, 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성을 빼보면 일, 열, 을, 월로 축약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 열을 보게 되면 우리가 yar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을이 있지 않습니까? 을은 앞에서 썼던 방식대로 일, 열, 율로 추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갈고리 궐에서 월이니까 이것은 뒤집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것이 2개, 3개, 3개였습니다. 그럼 여기를 3개를 어떻게 맞추느냐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라고 을을 합하면 의자에 의자에다 니을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고 월하고 war에서 두익을 빼게 되면 을에 니을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모음입니다. 한자 표음에 있어서 기본 모음이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있느냐면 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 그 다음에 알, 올, 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학이 교집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얼은 열하고 얼의 교집합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알은 얄과 왈이 교집합으로 파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은 율과 왈의 교집합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울은 율과 월이 교집합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파생 과정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일이 앞에 오고 열, 얄, 얼, 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의 음계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음계는 을, 욜, 율, 올, 울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있습니다. 을, 월, 왈. 이것은 13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한글에서 사용되는 자음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3개는 우리가 지금 가림투 문자에서 무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13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을 뿐이지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림투 문자 해독하는데 어떤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성이 니을인 4개의 한자를 상형으로 읽으면 한일은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 다음에 삐침별은 호선이 돼요. 호선. 그리고 새을은 조금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크게 보면 곡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곡각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구리 골은 이것도 좀 상형이니까 상형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보면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한자 날카로울 예자를 써 예선이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궐선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또 명칭이 될 수가 있어요. 직선, 상형, 호선, 상형, 그리고 곡선, 상형, 예선, 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니 얼, 알, 올, 울 이렇게 교집합의 개념을 통해서 음이 파생이 되었듯이 이것도 나와 있는 상형 형자를 상호 조합을 하면 새로운 형태의 상형들이 생겨요. 그러면 직선 상형은 5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호선도 5개가 생기고 예선도 5개가 생깁니다. 네, 곡선이 5개가 생겨요. 그리고 예선은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형의 상호종합을 통해 문자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된 문자는 표음이 정해집니다. 한자의 표음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한자의 표음 원리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두이가 있습니다. 두이를 자세히 보면 2개의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이가 짧고 비티가 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이가 길고 밑이가 짧다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요? 또 길이가 같다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요?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진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어진인 안에 두이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한자에서 표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상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이에서는 우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어진에서 이 상형이라고 하겠죠. 이는 아래가 짧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인에 두이가 붙어서 인이 된 게 아니고 두이 안에 내재된 이의 상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표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표음 한자 원리에 대한 책도 많이 집필하셨죠? 네.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표음이 다르면 문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가 다르면 상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음 한자 해대에서는 상형들의 섬세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도서입니다. 한자 4만여자의 형태별 총자전을 저술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셨겠어요. 4만여자의 한자를 형태별로 정리하여
거기에서 한자의 표원리를 규명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한자의 표원원리, 즉 표만자 원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신 기준과 정리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려웠던 점은 첫째로 정리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글자, 그러니까 아들이 글자는 있는데 아버지 글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생된 한자는 있는데 원래 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때는 그 아버지 한자, 이것이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부수를 계속 제의하다 보면 마지막 문자, 잔존 문자라고 하죠. 이것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한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부수의 약자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존 문자가 어느 부수에 해당되는 건지 좀 생각하는 게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한자를 정리하면서 표만자 원리를 쓰면서 새로운 학문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가 생깁니다. 아까처럼 뭐 설음화, 음절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개념 정의하는데 좀 어려웠고, 이것들이 기존의 한글 문법에서 상충될 수 있고 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정립이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원장님의 깊은 고민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한민족에게 한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자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근본입니다. 한자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고 근본을 중시하는 것이고 역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에 표원리가 적용된 새로운 개념의 한자를 완성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한자의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한자에서 쓰는 동일한 한, 즉 나라 이름 한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일에 평생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한자가 우리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들이 한자를 학습하다 보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유가 뭘까요? 한자는 상용으로 된 표의 문자입니다. 우리는 문자의 개념에 매몰되어 있고 표만자의 범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상용이나 표음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자의 표음 원리가 적용되면 그에 근거해서 정확한 한자의 자형이 완성될 것이고, 누구나 그 자형을 보면 표의나 표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면 좋겠지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정리하신 표음 원리가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한자를 조금 더 가깝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급수한자 자격시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급수한자는 5,978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자 교육의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면, 첫째로 기본이 되는 한자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들 글자는 있는데 아버지 글자, 즉 파생된 글자는 있는데 원래 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급수한자를 범위를 좀 넓혀서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포함시키면 좋을 듯 합니다. 급수한자가 너무 많습니다. 총 15개예요. 5개. 그래서 급수한자를 조금 이렇게 급수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잖아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4개의 급수로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 또는 개선점을 포함하여 급수한자 총정리 형태별로
4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한자 발전 관점에서 한자와 가림투 문자, 한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동이민족이 사용해온 문자는 한자가 있고요. 가림투 문자가 있고 훈민정음이 있고 한글이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가 홍산 문명 그때부터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토 문자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창제된 38개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환단고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로 기록된 문헌도 없고 이것을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아직 말씀드렸듯이 모음 13개가 이 가림토 문자의 모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가림토 문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1446년 세종이 창제하였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자방고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옛 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가림토 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자의 표음 원리가 풀리면 가림토 문자의 해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한글이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완성된 문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많은 언어학자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이루려면 어떤 일들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언어의 세계화가 되려면 한글이 학습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글이 자모음 순서가 조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음의 경우는 많은 성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표음 원리대로 자음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음 한자 원리의 도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학습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자의 표음 원리를 도입해서 한자를 학습하기 좋게 한다면 한글의 세계화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두음 법칙이나 사이시옷 규정이 폐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편하고 외국인들도 한글을 학습하는 데 편하고 이것이 또 한자의 표음 원리를 적용하는 데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명 작가의 소설 글자 전쟁에서 조문하다의 조, 논답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한민족이 만든 문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동이족이 한자를 창제했다는 작가분의 주장은 동의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약간 달리합니다. 중국에 없는 한자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동이민족이 사용하는 문자이니까 동이족이 창제했다는 논리는 조금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륙이 넓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족이 그 문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나 사전에 수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한자이니까 은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비해서 저는 한민족이 창제했고 한민족이 사용해온 문자니까 지금 한자를 쓰는 한자가 아니고 나라 이름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지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글과 허브, 콜라겐 같은 외래어도 표음 한자로 표기할 수 있을까요? 한글에서 사용되는 모든 표음을 한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한자들, 예를 들어서 얄미운 사람이 얄자, 닭고기 닭자,
누구와 닮다의 닮자도 한자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한글에 나타나는 모든 표음을 거의 다 표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표음 한자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표음 한자 원리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된다면 영향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먼저 하나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은 첫 번째로 보면 언어의 주체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표음 한자 원리를 통해 한자를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한자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주인으로 복원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역사 공간의 확대입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현실적이든 가상적이든 동일한 역사의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상호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문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중국의 동복공정의 저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이족이 한자를 창제했다는 주장을 표음 한자 원리를 통해 규명된다면 언어의 주인으로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저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로는 한글에 대한 자모음 순서의 변경 내지는 병용이라는 논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단곡에 나와 있는 즉 한자의 표음 원리를 통해서 가림도 문자가 해독이 되고 그러면 한단곡에 대한 유서 논쟁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첫째로 한자 표음 원리를 널리 보급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제 평생을 걸고자 합니다. 둘째로 표음 한자 형태별 총자전을 이미 저술하였지만 보다 더 내용을 교정하고 수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 이 총자전을 기꺼이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표음 한자 원리에 국가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쇄 및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자는 동이민족이 창대한 위대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표음 한자 원리를 수용해서 한자 문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원장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이표음한자연구원 이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표음 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자에 쓰는 원리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원 원장님이 앞으로도 표음 한자 연구와 보급에 매진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